코스프레는 캐릭터 분장놀이를 뜻하며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시아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 젊은 세대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애니메이션 전시회나 지하철 거리 곳곳에서 정교한 의상과 메이크업으로 무장한 소년, 소녀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연기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프라이빗 촬영 산업이 성장하면서 점점 더 많은 코스어들이 유료 촬영을 수락하고 특정 포즈를 취하거나 촬영자와 협력해 아름다운 화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 세트의 사진으로 박수와 수입을 얻는 것,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자유롭고 쉬워 보이는 수익의 방식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 겨울, 단 한 번의 프라이빗 촬영으로 한 소녀가 세상에서 영영 사라지게 될 줄은요. 그녀의 이름은 궈후이밍. 업계 사람들은 그녀를 샤오비라고 불렀으며 당시 겨우 15살로 똑똑하고 예뻤습니다. 샤오비는 원래 밝은 미래가 있는 소녀였지만 그 겨울날 오후 그녀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촬영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악마가 준비한 죽음의 덫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한 꽃다운 소녀가 음흉한 남성에게 끔찍한 고통을 당한 끝에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은 길고 지지부진했지만 다행히도 결국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거후이밍은 1999년 홍콩 칭이섬에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중국인이며 홍콩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매우 고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태국인이었고 두 자녀와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는 동시에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집안 살림을 도왔습니다. 이 가족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궁핍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모 모두 학력은 높지 않았지만 두 딸의 교육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장녀였던 거후이밍은 어릴 적부터 놀라운 언어 재능을 보이며 광둥어, 영어, 태국어, 일본어, 한국어까지 몇 마디씩은 모두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란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이기도 합니다. 어느 설날 용돈 분배 문제로 가족 간에 심한 다툼이 벌어졌고 항상 착하던 거우이밍은 처음으로 가족의 권위에 반항했습니다. 그녀는 분노하여 자퇴를 선택하며 행동으로 부모에게 반항하기 시작했고 선생님이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그녀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학교 측은 휴학 절차를 밟아줄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취업에 참고하라며 추천서까지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거후이밍은 선생님이 써준 추천서를 따라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메이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거후이밍은 코스프레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다양한 의상을 입고 자신을 다른 캐릭터로 변신시키는 걸 즐겼고 자신의 메이크업과 스타일을 온라인에 공유하며 사진 촬영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일하던 카페에는 그녀처럼 같은 취향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연인인 아러를 만나게 됩니다. 아러는 역시 코스프레를 좋아하는 청년이었고 둘은 곧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둘을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며 자주 칭찬했습니다. 2014년 여름 두 사람은 함께 홍콩 애니메이션 게임 페스티벌에도 참가했습니다. 회의장에서 거우이밍이 연기한 캐릭터는 높은 싱크로율과 훌륭한 퍼포먼스로 많은 사진 기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프라이빗 촬영을 접하게 되었고 위챗에 개인 계정을 만들어 외부 촬영 의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0월에는 페이스북 페이지도 만들어 자신의 코디와 촬영 후기를 꾸준히 기록하며 단 몇 개월 만에 그녀는 업계에서 제법 알려진 샤오비가 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8일 거우이밍은 이른 아침 일어나 메이크업을 하고 머리를 손질하며 남자친구 아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새 고객과 촬영 약속이 있어. 크리스마스 분위기 테마야. 그녀는 또 덧붙였습니다. 걱정 마. 2시간만 찍고 금방 돌아올게. 이전에도 늘 그래왔기에 아러는 별 의심 없이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오후 3시 40분 아러는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촬영으로 지친 여자친구를 위해 거우이밍이 좋아하는 식재료를 가득 사왔고 최신 영화 DVD도 빌려와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8시가 지나도록 거우이밍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전화는 꺼져 있고 위챗 답장도 없으며 페이스북에도 아무런 활동이 없었습니다. 아러는 불안해져 그녀의 친구들, 동료들, 단골 촬영자들 등 연락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오늘은 그녀를 못 봤어요. 그녀가 약속 있다고 한 적 없어요.
크리스마스 테마 촬영이라고요? 전혀 몰랐네요. 새벽 1시가 넘자 아런은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우이밍이 말한 고객이 아이 어라운드라는 소셜 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냈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녀의 채팅 기록에 따르면 마지막 접속 시간은 그날 오후 3시 55분이었습니다. 초조해진 아런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 실종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샤오비가 오늘 오후 고객과 프라이빗 촬영을 하러 나간 뒤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닿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그녀를 본 분이 있다면 제발 연락주세요. 함께 올린 사진은 거우밍이 그날 찍은 셀카였습니다. 화장을 한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고 빨간색 패딩에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으며 입가엔 살짝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런은 그녀의 부모에게도 상황을 알렸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홍콩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녀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고 나서야 모두가 믿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9일 이른 아침, 홍콩의 날씨는 유난히도 쌀쌀했습니다. 몽코 폴람과 195번지 쓰레기 처리장 근처, 청소부 천리쥐아는 평소처럼 바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58살인 그녀는 이 일을 벌써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정시에 출근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어지럽고 혼잡한 공간에서 청소하고 분류하고 옮기는 일을 하다 보니 이 일대 주민들 얼굴도 익숙해졌습니다. 오전 7시 40분경 낯선 남성 한 명이 쓰레기 처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30 초반으로 보였고 키는 약 160cm 정도, 흰색 민소매 티셔츠에 슬리퍼를 신었고 아래는 7부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눈에 띄는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는데 12월에 홍콩에서는 보기 드문 복장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이 남성은 리쥐안에게 다가와 낡은 물건을 내려서 버리겠다는 이유로 손수레를 잠시 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리쥐안은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디 사세요? 라고 물었고 남성은 거리 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앞에 있는 호텔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일대에 호텔이 몇 군데 있다는 걸 알고 있던 리쥐안은 의심을 완전히 거둘 순 없었지만 남자가 주머니에서 60 홍콩 달러를 꺼내 억지로 건네며 잠깐만 쓸게요. 돈은 드릴게요. 라고 말하자 어차피 술에는 놀고 있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뜻밖의 수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숙여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한 뒤 수레를 끌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잠시 뒤 남자는 정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빨강, 하양, 파랑 줄무늬의 대형 나일론 자루를 끌고 왔습니다. 자루는 불룩하게 부풀어 있었고 여러 겹의 테이프로 거칠게 감겨 있었으며 무척 무거워 보여서 리지아는 그를 도와 자루를 15번 쓰레기통 안으로 함께 들어 올렸습니다. 리지아는 그 자루가 매우 무겁고 단단하지 않고 축 늘어져 있는 느낌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확연히 다른 촉감이었기에 그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이거 가전제품이에요? 분리수거 해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남자는 제대로 답하지 않고 다 헝거예요. 필요 없어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난 뒤 그는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떠났다 라기보다는 도망치듯 사라졌다 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였습니다. 리지아는 그 순간부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당시 그녀는 너무 바빴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분 후 마스크를 벗고 잠시 쉬려던 찰나 코를 찌르는 강한 냄새가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건 단순한 악취가 아닌 철분이 섞인 듯한 비린내였는데 쓰레기장 특유의 냄새 속에서도 유난히도 이질적이었습니다. 물론 가끔 주민들이 썩은 고기를 버려 그런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건 다른 음식물 쓰레기와 섞여 묻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냄새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리쥐아는 본능적으로 냄새의 근원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결국 그녀는 그 남자가 방금 전 자루를 넣었던 15번 쓰레기통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몇 초간 머뭇거리다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칼로 자루의 한쪽을 조심스럽게 잘랐습니다. 순간 악취가 폭발적으로 퍼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참기 힘든 비린내와 초기 부패 육류 특유의 썩는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 튀어나왔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감싸여 있던 발 모양과 흡사한 무언가가 봉지를 뚫고 밖으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에 이어 가느다란 종아리 일부도 함께 보였습니다. 리지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기겁했고 간신히 몸을 일으켜 기어서 쓰레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손발이 떨리는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전 9시 10분 몽코 경찰서 소속 강력계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해 즉시 쓰레기장을 봉쇄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문제의 나일론 자루는 여러 겹의 검은 비닐봉지, 폐지상자, 테이프 등으로 복잡하게 감싸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루 안에는 한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하반신은 나체 상태였고 시신은 몸을 둥글게 웅크린 채 구겨져 있었으며 머리는 여러 겹의 테이프로 단단히 감겨 있었고 입과 코에는 투명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매우 잔혹한 수법의 살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피해자는 여성, 키는 약 155cm, 나이는 15살에서 20살 사이로 추정되며 사인은 질식사이며 사망 전 심한 폭행과 성적 피해를 당한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홍콩 경찰 강력반은 즉시 현장 인근의 CCTV 영상을 전수조사했고 청소부 천리주안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리주안이 제공한 증언은 수사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가해자의 외형은 대략 30세 전후, 짧은 머리, 흰색 민소매 티셔츠, 금목걸이, 청바지, 슬리퍼를 착용했으며 시간대는 오전 7시 45분에서 8시 15분 사이에 손수레를 빌려 빨강, 하양, 파랑 줄무늬의 나일론 자루에 시신을 담아 버렸으며 떠날 때는 매우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정보를 토대로 주변 도로 CCTV를 빠르게 추적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보한 영상에서는 오전 8시 1분 흰색 민소매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한 남성이 빈손으로 폴란가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5분 뒤 같은 남성이 쓰레기장에 손수레를 끌며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전 8시 13분 그는 세 번째로 영상에 나타났으며 이번에는 손수레 위에 문제의 빨강, 하양, 파랑 줄무늬 나일론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추적 끝에 그 남성이 쓰레기장을 나온 후 곧장 광동다오 968번지에 위치한 호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CCTV에서 확인했습니다. 투숙 기록을 역추적한 결과 한 명의 용의자가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이름은 리우장후이, 당시 33살이었습니다. 호텔 감시 카메라에 따르면 거우이밍이 실종된 2014년 12월 8일 오후 5시 12분 리우장후이는 검은색 후드 재킷을 입고 초록색 26인치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호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영상에서는 그가 캐리어를 들 때 얼굴에 무척 힘겨운 표정을 짓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4층 객실로 들어갔고 40분 남짓 머문 후 서둘러 객실을 나섰습니다. 오후 6시 26분 그는 다시 호텔에 들어와 두 번째로 객실에 들어갔으며 이번에는 약 30분간 체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에 숙박하지는 않았습니다. 12월 9일 아침 7시 38분 그는 다시 호텔에 나타났고 이후 두 차례 호텔 출입을 반복했습니다. 퇴실 시에도 초록색 캐리어를 끌고 있었지만 전날과 달리 이때는 훨씬 가볍고 수월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투숙 당시 캐리어 안에 거우이밍이 숨겨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호텔은 첫 번째 범행 장소가 아니라 시신을 임시 은닉하고 추가 행위를 저지른 2차 범행 장소였다는 가설입니다. 이 추정은 곧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법의학팀은 거우이밍의 직장에서 플라스틱 병뚜껑을 발견했는데 이는 바로 호텔 객실에 비치된 생수병의 뚜껑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리우장후이의 신원자료를 조회한 결과 당시 33살이었던 그는 기혼자였습니다. 전과는 없었지만 2014년 10월에 HSBC 은행에서 해고되었고 이후 한 달 넘게 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또 하나의 결정적인 CCTV 영상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리우장후이가 한 소녀와 나란히 간방가 2번지 주택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 소녀는 붉은색 패딩에 흰색 짧은 치마, 표범 무늬 백팩을 메고 있었으며 신체 조건과 옷차림 모두 거우이밍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계단을 올라간 후 그 소녀는 다시는 건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시간여가 지난 후 리우장후이는 혼자서 그 초록색 26인치 캐리어를 끌며 건물에서 나왔고 곧이어 골목길 모퉁이로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실제 범행의 제1현장은 리우장후이의 자택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급습하기보다는 완전한 증거 확보와 용의자의 동선 파악을 위해 잠복 수사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수사팀은 간방가 2번지 건물 아래에 비밀리에 포위망을 설치하고 사냥감이 덫에 걸리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오후 1시경 리우장후이가 건물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인 오후 3시 45분경 집으로 돌아왔고 표정은 차분했고 콧노래까지 부르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 순간 대기 중이던 10여 명의 형사들이 일제히 그를 제압했고 현장에서 그를 즉시 체포한 뒤 자택으로 연행해 강제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실내의 한 장면은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실내에서 유심카드와 배터리가 없는 분홍색 LG 휴대전화를 발견했으며 조사 결과 이는 거우이밍의 소유였습니다. 또한 핏자국과 머리카락이 묻어있는 케첩병,
사건 당일과 일치하는 초록색 여행용 캐리어, 개봉된 윤활젤, 여러 병의 와인과 약주, 테이프, 그리고 과거 거이밍이 촬영한 기록이 남아있는 분홍색 디지털 카메라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범인 리우장휘를 체포하여 그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 리우장휘의 아내와 장모는 거실에서 식사를 하며 TV 뉴스를 시청 중이었습니다. 그 뉴스에서는 바로 몽콕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은 이 집에서 멀지 않은 거리였으며 리우장휘의 장모는 그날 아침 쓰레기장에 가서 현장을 구경하고 이웃들과 사건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끔찍한 범죄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의 가족 중 한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날 밤 9시 리우장휘의 지목에 따라 경찰은 그의 집 근처 쓰레기통에서 한 개의 호피무늬 배낭을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교통카드 한 장, 산타 복장 한 벌, 유심카드 한 장과 휴대폰 배터리, 여성용 운동화 한 켤레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모든 물건은 아러가 확인한 결과 생전에 거이밍이 소지하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법의학 결과도 곧 나왔는데 피해자의 몸 안에서 발견된 정액은 리우장휘의 DNA와 일치했고 피해자의 손톱 밑에 묻은 혈액과 각질 또한 리우장휘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몸 안에는 높은 농도의 알코올 성분이 있었으며 생전에 입과 코, 항문에 다량의 술이 주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체내에서 발견된 윤활제 성분 역시 집에서 압수된 것과 동일한 제품이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수사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우장휘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증오가 그를 이토록 끔찍한 행동으로 이끌었을까? 리우장휘는 1981년생으로 4자녀 중 셋째로 미신과 풍수, 관상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얼굴이 사납고 운을 깎는 사주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태어난 해 집안은 경제적 위기에 빠졌고 아버지는 도박으로 큰 돈을 잃었으며 어머니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든 불운이 이 손자 때문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해 어머니나 자식들을 마구 때렸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정신적으로 붕괴되어 결국 중증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고 럈티엔으로 이사해 혼자 지냈습니다. 어머니의 가출은 리우장휘에게 두 번째로 파괴적인 충격이었고 이후 아버지의 폭력은 더욱 심해져 새 아들들에게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리우장휘의 큰형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4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렸고 전신마비 상태가 되었으며 몇 년 후 우울증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리우장휘는 자신이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당한 존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기억은 매우 씁쓸합니다. 그는 나는 어릴 적부터 살아있는 농담 같은 존재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공중화장실에서 낯선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포경수술을 받을 때는 의사가 아무런 가림 없이 그를 간호사들과 실습 의사들 앞에 노출시켰고 그는 전시된 물건처럼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또 학창시절 남학생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의 바지를 벗겨버렸고 여자아이들은 옆에서 웃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때 그는 땅속에 숨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을 점점 쌓아갔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리우장휘는 학업 성적도 좋지 않아 중학교 졸업 후 직업 전문학교에 진학했고 이후 기술직으로 취업했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몸집이 왜소했으며 동료들은 그를 몰래 난쟁이 요괴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은 마카오에 갔다가 동료의 손에 이끌려 카지노에 들렀고 그 이후로 도박에 빠져들었는데 3년 동안 거의 100만 홍콩달러, 약 17억 원을 잃었으며 그 중에는 빌린 돈도 있었습니다. 리우장휘는 술로 자신을 마비시키며 살았고 몇 번이나 다리 위를 서성이며 뛰어내릴까 고민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이 그에게 아주 작은 자비를 베푼 듯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03년 리우장휘는 인터넷을 통해 한 어린 소녀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그는 22살이었고 그 소녀는 겨우 15살이었습니다. 소녀는 그의 가난도 키 작은 것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6살이 되면 너와 결혼할 거야. 이 한마디는 그의 인생에 비추는 첫 번째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리우장휘는 마음을 다잡고 도박과 술을 끊었으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해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2007년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원래는 집을 사려 했지만 장모는 안타까운 마음에 감방 가거리에 집이 넓으니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리우장휘는 이제야 자신이 드디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장모님도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세요. 저는 지금 삶에 충분히 만족해요.
결혼 3년차 류장희는 HSBC 은행으로 이직해 창고관리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봉은 11,000 홍콩달러, 약 192만 원으로 꽤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 인간관계, 과중한 업무, 승진에 희망이 없는 구조 속에서 그는 금세 다시 불안에 빠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무시당하고 이용당하며 잊힌 존재라고 느끼면서 그렇게 그는 또다시 도박과 음주에 빠져들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카지노에 가거나 소셜 앱을 뒤적였고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를 좋아했습니다. 인터넷 속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고 현실의 기준으로 그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상의 세계는 그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고 현실은 점점 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HSBC 은행에서 구조조정이 있었고 리우장이는 실직자가 되고 난 뒤 그는 모든 시간을 도박과 SNS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소셜 앱에서 거우이밍의 프로필을 발견했습니다. 산타 복장을 입고 밝게 웃고 있는 소녀를 본 순간 리우장이의 뇌는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우장이는 처음에는 단지 대화를 나누고 사진을 찍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맺은 지 나흘 때 되던 날 그는 이미 하루데어 모텔을 검색하고 있었고 검색창에 개인 화보 촬영, 소녀 테마 스튜디오 등의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류장희는 자신을 사진 애호가라고 소개하며 고이밍의 친구가 되었고 크리스마스 테마의 개인 화보를 찍고 싶다며 접근했습니다. 제시한 가격은 아주 높지 않았습니다. 고이밍은 이미 여러 차례 개인 화보를 찍어본 경험이 있었기에 그런 수준의 촬영 제한과 가격에 익숙했습니다. 게다가 류장희의 말투가 정중하고 화술도 능숙했기 때문에 그녀는 곧바로 촬영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원래의 만남 일정은 12월 3일 오후로 잡혀 있었지만 외출 직전 신중한 성격의 고이밍은 갑자기 조건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촬영 장소 사진을 미리 보여주세요. 아니면 안 갈 거예요. 류장희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촬영 스튜디오가 없었고 배경판 하나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말을 바꾸며 그럼 날짜를 바꾸죠. 제가 장소가 준비되면 다시 연락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는 5일의 시간을 더 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류장희는 인생에서 가장 적극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는 여러 일일 렌트 숙소를 직접 찾아다녔고 인터넷에서 코스프레 촬영 구도, 모델과의 소통 방법, 촬영 계약서 형식 등을 밤낮없이 공부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새벽 그는 촬영 소품 목록까지 손글씨로 정성껏 작성했지만 그가 진짜로 준비한 것은 촬영이 아니었습니다. 12월 8일 오전 그는 몽콕에 있는 HSBC 은행 ATM기에서 6,000 홍콩달러, 약 105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촬영 비용은 고작 500 홍콩달러, 약 87,000원인데 왜 이토록 많은 돈을 뽑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월 8일 오후 3시 15분 고우이밍은 약속대로 한 의류 매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동행자는 없었지만 사실 그녀는 내심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습관이었고 처음 만나는 의뢰자일수록 여러 차례 탐색과 확인을 거치는 편이었습니다. 류장희는 그녀를 보자마자 사진보다 훨씬 눈부신 외모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류장희는 먼저 매장에 들러 크리스마스 의상을 구입한 뒤 촬영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고이밍은 이미 한 벌을 준비해왔어요. 가방에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류장희가 매장에서 옷을 갈아입는 게 어떻겠냐고 권하자 고이밍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촬영 장소에 가서 갈아입을 거예요. 저는 가게에서 옷 갈아입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연이은 거절과 단호한 태도는 류장희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통제욕을 부추겼습니다. 그는 억지로 화를 눌러가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지금 바로 촬영 장소로 가요. 거이밍은 고개를 끄덕였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도 점차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가 개인 화보 관련 용어와 지식에 능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연스럽게 촬영지로 따라갔습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오후 3시 39분 두 사람은 간방가 2번지 주택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고이밍은 잠시 멈칫거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집이죠. 스튜디오는 아닌 것 같은데요. 류장희는 재빨리 해명했습니다. 장비는 다 안에 있어요. 잠깐 들어가서 함께 좀 들어주세요. 거이밍은 고개를 숙인 채 몇 초간 고민을 하다가 결국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문이 잠긴 순간 그녀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거이밍은 옷을 갈아입지 않았고 류장희의 접촉 시도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는 류장희가 상상하던 개인 화보 모델과의 친밀한 교감과는 전혀 달랐고 결국 그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막 실직했어. 매일 사람들한테 쓰레기 취급받고 살아. 간만에 진지하게 사진 한번 찍어보려 했는데
너는 나를 도둑이라도 보는 것처럼 경계하잖아. 고이밍은 깜짝 놀라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낯선 사람이라 혹시 오해가 생길까봐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녀가 무심코 내뱉은 말은 오히려 리우장이의 마지막 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전 돈이 들어오는 것도 빠르고 나가는 것도 빨라서 겉보기만 그런 거예요. 거우이밍은 저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당신을 깔보는 게 아니에요. 라는 뜻이었지만 리우장이의 귀에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욕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여자애 하나도 쉽게 돈 벌고 떳떳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30이 넘도록 직장도 잃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 분노한 그는 근처에 있던 남은 케첩병을 집어들어 거우이밍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거우이밍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문은 리우장이가 잠가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억지로 눌러 눕히고 유리병으로 계속 머리를 가격했고 이어 그녀의 두 손을 뒤로 묶고 검은 비닐봉지로 머리를 덮었습니다. 거우이밍은 온몸을 비틀며 처절하게 저항했지만 입에서는 쉰 듯한 흐느낌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고 그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세상은 점점 삼소가 사라지는 것처럼 흐려졌고 눈앞은 점점 더 흐릿해졌습니다. 묶이기 전 거우이밍은 애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게요. 뭐든지 제발 그만해주세요. 그러나 그 순간 리우장이는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감정은 혼란스러웠으며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거우이밍은 잔인한 폭력 속에서 짓밟혔고 마침내 어떤 소리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의학 소견에 따르면 거우이밍이 두 번째 성폭행을 당할 당시 다량의 알코올을 강제로 주입당해 이미 반쯤 의식을 잃었거나 사망 직전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리우장이의 자백에 따르면 모든 범행은 약 1시간 반 이내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오전 5시가 가까워질 무렵 그는 곧 집에 돌아올 장모가 모든 것을 알아챌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맨손으로 거우이밍의 목을 졸라 질식사시켰고 이후 그녀의 속옷과 겉옷을 다시 입혀준 다음 조심스럽게 그녀의 시신을 26인치 초록색 여행용 캐리어 안에 웅크린 채로 넣었습니다. 거우이밍의 패딩 점퍼, 호피무늬 가방, 산타 복장은 하나의 비닐봉지에 담아 침대 아래 숨겼습니다. 또한 그는 휴대폰을 분해해 배터리와 유심카드를 분리한 후 냉장고 안에 보관했습니다. 이 일련의 은폐 작업은 약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그날 날씨가 쌀쌀한 편이라 거우이밍의 시신을 당장 유기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몽콕의 호반 호텔에 가서 객실 하나를 예약했습니다. 그는 자백 중 호텔 객실에 들어간 뒤 시신을 꺼내 또다시 심각한 훼손 행위를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후 리우장이는 밖으로 나가 장기 투숙이 가능한 단기 임대방을 찾기 시작했지만 여러 곳에 전화를 해본 결과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무산되자 그는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7시 15분 아내에게서 저녁을 같이 먹자는 전화가 걸려왔고 부부는 근처의 분식형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 볶음면과 국수가 포함된 저녁 세트를 2개 주문했습니다. 아내는 리우장이의 팔에 긁힌 자국 몇 개와 얼굴에 멍을 보고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리우장이는 천천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계단에서 조심 안 해서 그랬어. 남편을 의심 없이 믿었던 아내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혼자 짊어지지 마. 내가 곁에 있을게. 그녀는 리우장이가 요즘 우울해 보이는 걸 알고 있었고 직장을 잃었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우리 집에 저축도 있고 나도 더 열심히 벌면 되니까 괜찮아. 아내의 이 한마디 한마디에 리우장이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신을 숨기기 위해 방을 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 예전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온 뒤 거우이밍의 신발, 유심카드, 배터리 등 소지품을 가방에 담아 간방가 근처의 쓰레기통에 무심코 버렸는데 빨간색 패딩은 상태가 좋아서 근처의 노숙자 한 명에게 넘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시신이 들어있는 여행용 캐리어가 있는 호텔로 다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일찍이 짐을 옮기는 아주머니에게 20 홍콩달러, 약 3,500원을 주고 대형 뱅가죽 가방 2개와 종이 상자 몇 개를 샀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뒤 그는 시신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거우이밍을 테이프로 단단히 묶은 후 검정 비닐봉투에 넣었고 손수레를 빌려와 그녀를 15번 쓰레기통에 유기했습니다. 그가 찾은 벌랑가 195번지 쓰레기장에는 예전에도 여러 번 들른 적이 있었지만 그곳 쓰레기 중개소는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한 뒤에야 매립지로 이송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리우장이는 이후 거우이밍의 치마, 스타킹, 속옷 등을 호텔 입구의 쓰레기통에 아무렇게나 버렸다고 자백했지만 이 물증들은 결국 수거되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리우장이는 처음으로 경찰의 공식 신문을 받았는데
DNA 감식 결과 CCTV 영상, 물증 등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순서대로 어떻게 고이밍을 해치고 성폭행하고 가방에 넣고 유기했는지 조용히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술을 강제로 먹인 장면을 회상하며 말할 때조차도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고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 차분함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에 리우장이는 거위밍을 일부러 죽이려던 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위밍이 자신을 계속 경계하고 무시해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곧바로 몇 가지 결정적인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말 우발적이었다면 왜 굳이 촬영 날짜를 연기하면서까지 준비하려 했는가? 정말 계획이 없었다면 왜 만남 전에 6천 홍콩달러라는 거액의 현금을 인출했는가? 정말 단순한 감정 폭발이라면 왜 시신을 다시 훼손하는 행위까지 이어졌는가? 이 모든 행동들은 단순한 충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명백한 계획성의 증거였습니다. 게다가 리우장이는 처음부터 신문 과정에서 차분한 말투와 논리적인 진술을 유지하며 자신의 모든 행동을 순서대로 또렷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감정적 통제가 무너졌다는 흔적조차 없는 상태였고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2016년 변호 과정에서 리우장이와 그의 변호인은 전략을 바꾸며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주장이 2016년 재판 준비 과정에서 갑자기 등장한 정신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복잡한 사전 정신감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치의는 리우장이에게 경미한 우울증과 자폐 성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망상증, 조울증, 정신분열증은 전혀 없었고 환청 등 외부 명령에 의해 행동을 제어당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당시 리우장이는 정신질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의사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2017년 12월 27일 본 사건은 홍콩 고등법원에서 정식으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심원단은 약 2시간의 평의 끝에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리우장이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정신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3월 13일 오후 2시 34분 배심원단은 3시간의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리우장이의 살인 혐의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가석방 없는 종신 수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거위밍이 세상을 떠난 후 홍콩 언론은 개인 화보 촬영 금지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소녀들이 지나치게 드러내고 위험한 환경을 자초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반문했습니다. 진짜 규제해야 할 대상은 가짜 사진작가들이고 촬영이라는 이름 아래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아닌가? 정말 바깥에 나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여자들인가? 아니면 그런 범죄를 일으키는 사회인가? 이 질문에는 완벽한 정답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거우이밍은 평온하게 잠들 자격이 있으며 스스로 자초한 비극이라는 낙인을 결코 짊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9월 15일 경찰이 중국 광동성 중간시 사시진 소코빌딩 308호실의 문을 열자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경찰은 이상한 화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머리카락이 덥수룩하고 얼굴이 초췌한 소녀가 붉은 자국이 있는 이불을 몸에 걸치고 옷을 마구 입은 채 침대에 앉아 있으며 옆에는 날카로운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녀는 가만히 앉아 있으며 무표정으로 방 안으로 들어온 경찰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경찰의 신문에 단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주위를 둘러보다 작은 셋방에서 수십 개의 꽉 찬 비닐봉지와 이곳저곳에 튀어진 붉은 흔적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의 화장실에는 상황이 더 나빴습니다. 바닥과 주변 벽에 다량의 붉은색 물질이 붙어있는 것 외에도 의심스러운 액체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대야도 있었습니다. 대야엔 날카로운 흉기가 여러 개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얌전해 보이는 어린 소녀가 부모를 흉기로 토막내어 42개의 비닐봉지에 담아 4일 동안 곁에 두었습니다. 그녀는 죄를 인정하고 법정에서
그들이 살고 싶지 않아 했어요. 저는 단지 그들을 도왔을 뿐이에요.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09년으로 돌아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중산시는 중국 광둥성 중남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이 바로 중산시의 사시진이라는 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 9월 15일 중산시 사시진 파출소에서 장 씨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장 씨는 아파트 건물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광둥성에는 전체 아파트를 임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건물을 임대하고 단칸방으로 분리하여 긴 복도로 이어져 있으며 복도의 양 끝에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각 층의 방은 모두 통로 양쪽에 촘촘히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집을 임대하는 사람은 대부분 근처에 전자공장과 의류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찰이 신고 주소에 도착하자 한 남자가 나타나 경찰에게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행은 곧장 아파트 8층 803호실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구경하던 몇몇 사람은 길을 비키며 의문의 집을 가리키며 경찰을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경찰이 방문을 열자 앞에 말씀드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바닥에 가득 찬 검은색 쓰레기 봉투가 바로 악취의 원인이었습니다. 현장에는 42개의 비닐봉지가 있었고 그 안에는 신체 조각조각이 토막난 채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자국이 가득한 몇 개의 플라스틱 대야가 있는데 안에는 여러 개의 범행도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물건에 깜짝 놀랐습니다. 신고인 장 씨의 진술에 따르면 신고 이틀 전부터 여러 세입자가 그에게 8층 복도에서 매우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하여 방마다 찾아가 악취의 원인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다 9월 15일 아침 803호실을 지나갈 때 악취가 유독 지독한 걸 느끼곤 노크하여 안을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안쪽에서 잠겨져 있어 스페어키로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장 씨는 할 수 없이 사다리를 빌려 803호 문 위에 있는 작은 유리창을 통해 집안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결국 장 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방 안은 아주 지저분했어요. 세입자는 2년 전 허난성 허비시에서 온 3인 가족이었는데요. 평상시 장 씨와 사이좋게 지냈었습니다. 남자 주인의 이름은 치훈이입니다. 원래는 화물차 기사였으나 교통사고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었으며 오랫동안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여주인의 이름은 이회향이며 성질이 급한 주부였습니다. 주변 이웃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보험 일을 했었는데 수입이 많지 않았습니다. 부부에게는 그 당시 18살이었던 치핑핑이라는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중산시에 있는 한 전문대 재학생이었습니다. 차 씨네 부부는 사이가 좋고 딸 치핑핑은 부모의 말을 잘 들었으며 항상 조곤조곤 말했습니다. 장 씨는 종종 치핑핑과 어머니가 함께 쇼핑하거나 시장에서 함께 장보는 것을 봤었습니다. 이틀 전 치핑핑으로부터 고향에 있는 어르신이 아파서 부모가 밤새 고향 허난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 씨는 소녀 혼자 집에서 큰일을 당하게 되면 치 씨네 부부를 볼 면목이 없다는 생각에 불안함을 느끼곤 문을 발로 차 열었습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있는 검은 비닐봉지와 화장실에 있는 도구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방 안은 매우 구린내가 나며 곳곳에 붉은 자국이 있습니다. 그는 서둘러 침대에 앉아있는 치핑핑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뜻밖에도 치핑핑은 무표정으로 제가 부모님을 해쳤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장 씨는 방 안에 검은 비닐봉지를 보고 소름이 돋아 바로 밖으로 뛰쳐나와 현관 앞에서 휴대폰으로 경찰에게 신고한 뒤 친구 몇 명을 불러 같이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증거 수집이 끝난 후 가족을 다치게 했다고 주장하는 치핑핑을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말 치핑핑이 얘기한 것처럼 그녀가 자신의 부모를 직접 숨지게 했을까요? 신문실에서 침묵하고 있던 치핑핑은 경찰에게 범행 과정을 진술하였습니다. 그녀는 2007년 아버지가
뇌혈전증으로 일을 못하게 됐으며 병을 치료할 돈이 없어 화물차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가족은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로 아버지의 병을 봐야 했습니다. 어머니도 일을 할 수 없어 시간이 흐를수록 살림살이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우울해했으며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술을 자주 마시게 됐으며 매번 만취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몸을 아끼지 않아 계속 남편의 뒤를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였습니다. 집안은 싸움으로 가득 차 집이 집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2008년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어 가뜩이나 얼마 되지 않던 적금을 또 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병이 나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우울증을 앓았던 어머니는 아버지를 유일한 버팀목으로 삼았는데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다면 어머니도 무조건 따라갈 것입니다. 두 사람이 싸울 때마다 아버지는 나 같은 쓸모없는 인간이 살아서 뭐해? 차라리 일찍 세상을 떠날게 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에 화를 내며 매일 이렇게 살 바에 같이 약이나 먹고 죽자 라고 짜증내며 말했습니다. 2009년 9월 11일 밤 10시 30분경 아버지는 잠자기가 싫어 TV를 좀 보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화를 내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또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이혼까지 언급하였습니다. 치핑핑이 급하게 다가가 부모를 말리자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계속하여 아버지뿐만 아니라 치핑핑에게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짓궂은 말투로 너는 어른이 다 됐는데 매일 집에서 인터넷만 하냐? 너도 나가서 돈 벌어야지 라고 하며 또 딸에게 매일 하던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못 살겠다. 셋이 같이 죽자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치핑핑의 머리가 하얘지며 마음속에 몹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머니를 도와 슬픈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침대에 눕힌 다음 몸으로 누르고 어머니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웠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어머니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 아버지가 치핑핑을 잡아당기려고 했지만 병으로 나약해진 아버지는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숨진 후 아버지는 치핑핑에게 계속 자수를 권유했지만 핑핑은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모두 함께 끝내자고 생각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버지를 숨지게 했습니다. 모든 일을 끝낸 치핑핑은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보며 겁에 질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그녀는 인터넷에서 신체를 처리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토막내기로 하였습니다. 치핑핑이 슈퍼마켓에 가서 토막내는 도구를 구매할 때 집주인을 만나게 되어 두 사람은 몇 마디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치핑핑은 집주인에게 허난성에 계신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부모님이 저녁에 고향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집에서 토막내는데요. 범행 도구가 모두 뭉퉁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 며칠간 기온이 너무 높아 부모의 몸에서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8층에서 거주하는 몇몇 세입자는 악취를 참다 못해 집 주인에게 이상한 냄새를 없애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치핑핑은 고약한 냄새를 감추기 위해 인터넷에서 찾은 방법으로 토막난 신체 조각을 냄비에 찌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얼마 처리하지 못하고 포기하였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 한 묶음을 구매하여 토막 부위를 봉지에 넣어 단단히 묶어놨습니다. 모든 걸 마쳤을 땐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지쳤던 치핑핑은 우선 한숨 자고 나서 다음날에 비닐봉지를 처리하려고 했지만 다음날에 집주인이 문을 억지로 열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핑핑은 부모를 해친 후 4일 안에 그들의 신체를 토막내는 것 외에 방에서 인터넷과 게임을 했습니다. 피곤하면 자고 자다 일어나면 계속 게임을 했었죠. 나흘 동안 그녀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폭로된 지 며칠 후 법의학자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비닐봉지에는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들어있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종합해보면 질식으로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수집한 물증에 치핑핑의 지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치핑핑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웹 브라우징 기록도 그녀의 자백과 일치했습니다. 치핑핑에게 범행 동기에 관해 묻자 그녀는 사람이 삶에 절망할 때 세상을 떠나는 게 일종의 해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을 도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본인도 부모님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카메라 사진을 복구하여 그녀의 말대로 그녀가 자신을 다치게 한 사진을 발견하였습니다. 진정을 되찾은 치핑핑은 그 당시 본인이 왜 부모를 해칠 생각을 했는지 본인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SNS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아빠와 엄마야 라는 게시글을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모와 큰 갈등을 겪은 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치핑핑의 주변 사람들을 조사했을 때 그녀에 대한 평가가 모두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내성적이고 평소에 아주 착했으며 예의가 바르고 다른 사람에게도 부모님을 싫어한다는 걸 표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를 사람 같지 않아 경찰은 그녀에게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검사 결과 치핑핑이 범행을 저지를 때 정신병이 없었으며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치핑핑이 체포된 후 자발적으로 범행 사실을 자백하여 사건 처리가 매우 빨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사건은 조만간 종결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8개월 후 이미 유죄를 인정한 치핑핑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2010년 5월 31일 중산시 중급인민법원은 치핑핑 사건을 공개 재판하였는데 현장에는 100여 명 이상의 학생이 참석하였습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기소장을 읽기 시작하자 무표정한 표정을 짓던 치핑핑이 일어나 기소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정에서 범행 동기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수면제를 먹고도 괴로워하는 부모님을 도와주고 싶어 고소장에 적힌 비닐봉지를 부모의 머리에 씌우곤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其实当时我也是，想跟他们一起去死。现在我的想法不一样了。有什么不一样？我现在对生活有希望。在我杀死他们之前，他们已经吃了安眠药自杀。 사건 발생 후 그녀는 경찰에게 사건 과정을 심각하게 말하면 법원에서 극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감옥에 갇힌 후 삶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치핑핑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여 그 당시 재판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그녀의 부모가 수면제를 복용했는지입니다. 치핑핑은 평소에 부모님이 싸울 때 항상 삶이 아무 재미가 없다고 느끼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부모를 숨지게 하고 자신도 그들을 따라가려는 사악한 생각을 했었지만 그냥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이미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그녀에게 수면제를 사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 치핑핑은 3개의 가명으로 3곳의 병원에서 여러 번 구매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약을 구매할 때 부모님이 스스로 삶을 마감할 계획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사건 당일 밤 그녀는 부모님이 약을 먹고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편히 세상을 떠나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치핑핑의 변호사는 치핑핑이 먼저 처리한 사람은 그녀의 어머니인데 30분 동안 그녀의 아버지가 저항할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치핑핑의 부모가 함께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 당시 수면제 때문에 이미 혼수 상태에 빠졌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며 그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우선 주변 이웃들은 사건 당일 치핑핑 부모가 저녁 식사 후 아파트 인근 광장을 산책했었는데 그 당시 두 사람의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고 주변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자결할 사람 같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치핑핑의 같은 반 친구는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에 치핑핑이 병원에 가 수면제를 구매하려고 했지만 들고 간 돈이 부족하여 본인에게 돈을 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당시 치핑핑은 본인의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해야 한다고 했으며 그녀의 가족에게 사준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검사 보고에 따르면 피해자 2명 중 1명의 신체에서만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녀가 얘기한 부모가 함께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내용과 달랐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치핑핑의 나이였습니다. 치핑핑은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었습니다. 我母亲曾经跟我说过，她为了让我早点读书，把年龄放大了一点嘛。但是我不确定是不是真实。 호적상 치핑핑은 1991년 2월 15일 생입니다. 그 날짜로 계산하면 범행 당시 그녀는 만으로 18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대로 나이를 허위 신고했다면 범행 당시 그녀는 만 17세였습니다. 중국의 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라 법원에서 최종 형량을 정할 때 처벌을 경감해야 하며 극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치핑핑의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얼마 안 돼 검찰 측은 하나의 비밀을 통하여 치핑핑의 나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치핑핑의 작은 이모의 진술에 따르면 치핑핑은 치훈이 부부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그들이 입양한 딸이었습니다. 그 당시 부부는 결혼 후 아이를 낳지 못하여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이모를 통하여 그녀의 회사 동료가 낳은 3일 된 여자아이를 받아 치훈이 부부에게 입양시켰습니다. 그리고 치핑핑의 실제 나이가 호적에 적힌 것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치핑핑도 재판에서 처음으로 본인이 수양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항상 무표정으로 있었던 그녀는 처음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항상 그녀에게 잘 대해주었기 때문에 자신의 출신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치핑핑은 계속하여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양심의 가책을 받아 구치소에서는 매일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눈을 감기만 하면 부모님이 나타나요. 그러다 잠들면 바로 악몽을 꾸게 되죠. 지금 어떤 처벌을 내려줘도 저는 전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슨 처벌이든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다면 천리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고 분수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휴정할 때 치핑핑의 이모, 외삼촌, 큰아버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치핑핑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살고 싶은 치핑핑은 가족을 마주할 때 그냥 펑펑 울며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다시 열렸을 때 치핑핑의 큰아버지, 작은 이모 등 많은 친척은 법원에 사정편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치핑핑이 목숨만을 남기길 바랐습니다. 그중 치핑핑의 큰아버지의 편지에서 오늘날 저는 이미 2 가족을 잃었습니다. 만약 치핑핑까지 극형을 받게 된다면 우리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치핑핑이 나이가 아직 어려 심리가 아직 미성숙하므로 그리고 가정교육 환경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그녀에게 기회를 주고 이 가족에게 희망을 줄 것을 판사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치핑핑은 제 동생의 친딸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저희 가문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동생과 재수씨가 없으니 동생에게 후손을 두었으면 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중산시 중급인민법원은 치핑핑의 범행 동기가 악하지 아니하며 사건 전 항상 사람들과 좋게 지냈고 사건 후에도 그의 죄를 자백하여 비록 법정에서 변명의 여지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좋았던 점, 그리고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친척들이 법원에 양해 의견을 낸 점을 고려하여 치핑핑에게 극형의 2년의 집행유예와 평생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기로 가벼운 처벌을 선고하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은 후 치핑핑에게 판결에 대한 의견이 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큰 소리로 의견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치핑핑은 종이와 펜을 요청하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저는 사회적인 용서에 감사하며 판사님이 저에게 준 용서에도 감사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반드시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개조하여 다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핑핑의 사건은 나중에
광동성 고등인민법원에서 재심리를 거쳐 사회적 센세이션을 일으킨 18세 소녀의 양친 상해 사건으로 종결을 맺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많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치핑핑은 부모를 잔인하게 숨지게 하고 나중에 토막까지 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범행 동기가 왜 악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을까요? 이 점에 대해 담당 판사도 나중에 대중에게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치핑핑이 부모를 해치고 토막낸 건 수단이자 결과입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잔인합니다. 하지만 이건 동기와 별개입니다. 동기 측면에서 볼 땐 치핑핑이 부모님을 해친 이유는 아버지의 병이 계속 치료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다툼은 일가족을 끝없는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치핑핑의 어머니는 여러 차례 그녀의 앞에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게 나아 라고 말하며 치핑핑이 성인이 된 후 부모의 행동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숨지게 하는 것이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젊은이들의 미숙한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치핑핑은 가족과 함께 세상을 떠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녀는 범행을 저지른 후 스스로 결말을 짓는 행동을 했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생은 치핑핑이 자란 가족에 어려울 때 주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친척이 용서와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법원은 결국 치핑핑의 범행 동기가 악랄한 게 아니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극형 집행유예도 극형이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치핑핑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나중에 기자가 치핑핑을 인터뷰한 적도 있었습니다. 在你的脑海里他们是一个什么样的形象？爸爸就是那种很善良那一种，然后也很努力工作，然后很老实那种。其实他很容易被别人骗的。会吗？你有没有骗过他吗？我就很少骗过他们的。那你再给我讲一下妈妈是什么样的？他也是就是很善良那种，然后心很软的那种，有时候很凶啊，但是他一般都是刀子嘴豆腐心，外表的做法跟心里的想法一般都不是很一致吧。对你啊？对我有时候他会对我很严的，但是他其实心里还是真心想为我好的。理解他们为什么会这样做吗？为什么会刀下留人，留下了齐萍萍？理解就是说再给我一次重新做人的机会，然后以后要做些对国家有利的事情。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중국 산시성 한중시에 우육면 전문집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만든 우육면은 아주 맛있지만 사용하는 고기는 소고기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2006년 7월 7일 중국 한중시 대학한진 경찰서에 소속한 라울이라는 형사는 사건 조사를 마치고 땀을 흘리며 길가의 한 우육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2년 전에 개업했었는데요. 가격이 저렴했을 뿐만 아니라 맛도 좋아 장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식사 시간이 아닌데도 가게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죠. 라우리가 주문하기도 전에 누군가 국수에 사람 손톱이 있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은 가게 사장은 바로 주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손톱을 바라보며 잠깐 머뭇거리다가 바로 어제 저희 직원이 고기를 썰다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잘못 썰었는데 급하게 병원에 보내느라 손톱에 고기가 섞여진 걸 못 봤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그릇 다시 해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국수에서 손톱이 나온 손님은 사장이 바로 사과하기도 했고 또 평상시에도 위생적이었으니까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손톱 사건을 해결하고 가게 사장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라우리 형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는 순간 표정이 굳어지며 형사님, 오늘은 뭐로 준비해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라우리는 테이블 위에 기름진 손톱을 보더니 위생이 잘 됐을 때 다시 올게요. 라고 하며 가게를 떠났습니다. 가게 사장은
다음부터 주의하겠다고 사과하며 라우리를 보냈습니다. 가게 사장의 표정은 어딘가 이상했었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대학 한진의 한 시민이 여느 때와 같이 공원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트레칭을 하며 앞으로 걷고 있었는데 그의 강아지가 갑자기 덤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더니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강아지가 땅을 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강아지는 뭔가 둥근 물건을 파냈는데요. 축구 공만한 크기에 길고 검은 털이 있으며 지독한 냄새가 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다가가 자세히 확인하자 부어있는 한 쌍의 하얀 눈자위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너무 놀란 그는 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게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은 대학 한진 경찰서의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현장의 주위를 봉쇄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 사람이 바로 라우리인데요. 그는 현장을 발견한 시민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법의학자의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16세에서 20세 사이의 젊은 여성입니다. 그녀의 머리는 심하게 부패되어 이목구비를 알아볼 수 없었으며 숨진 시간은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로 추측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한 라우리는 현장 주위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발견된 곳의 주위에는 다툰 흔적이 없었고 신체의 기타 부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사건 발생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단서를 다시 정리하자면 사건은 7월 6일에서 7월 7일 사이에 발생했으며 범인이 피해자를 해친 뒤 그녀의 머리만 공원 덤불에 묻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현지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약 외지인이라면 분명 대학 한진 북쪽에 있는 강에 버렸을 것입니다. 범인의 범행 목적이 무엇인지는 조사가 조금 더 필요했습니다. 한중시의 경찰서 본부에서는 바로 전단팀을 구성하여 사건에 대해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우리 형사도 전담팀 팀원으로 수사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2006년 중국 거리에는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라우리 형사는 유력한 단서를 찾기 위해 팀원들과 함께 인근 주민과 상가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목적은 피해자의 신분을 파악하고 신체의 기타 부위를 찾는 것과 용의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7월 9일 점심, 이틀 전 손톱을 먹게 된 손님이 다시 우육면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가게 문을 들어서자마자 직원에게 인사를 건네며 그의 상처에 대해 걱정해 주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붕대 감은 오른손을 들고 오셨어요? 저 이제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손님은 얘가 손톱이 잘렸다는데도 괜찮다네? 역시 젊어서 상처가 빨리 낫는구나. 라고 중얼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마침 사장이 주방에서 나와 둘의 대화를 끊으며 직원 보고 바쁘다고 하며 그를 주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손님에게 주문 요청을 했었죠. 손님은 여느 때와 같이 우육면을 주문하였습니다. 얼마 안 돼 육수가 진하고 맛있는 냄새가 풍기는 우육면이 올라왔습니다. 손님은 바로 면을 다 먹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대학 한진에서 큰일이 났거든요. 오늘 아침 누군가가 공원에서 한 여자의 머리를 발견했대요. 듣기로는 현지인이 저지른 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말을 듣게 된 손님들은 전부 조용해졌습니다. 피해자의 머리를 발견한 시간이 이른 아침이라 공원에는 사람이 몇 명 없었고 또 경찰이 일부러 소식을 차단하여 사건은 널리 퍼지지 않았습니다. 음식점의 대부분의 손님들은 처음으로 그 소식을 듣게 되어 그의 말을 믿지 않았었죠. 그는 바로 진짜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라우리 형사가 사건 현장에서 수사하는 걸 봤거든요. 거기에 경계선까지 설치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수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하며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게 사장은 그의 말을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빨리 범인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게에도 영향이 올 텐데 라며 혼잣말을 하며 문 밖으로 거리를 살펴보다 앞치마에 손을 다시 닫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에 있는 손님들은 사건에 관해 관심을 보이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7월 10일 오전 한 부부가 경찰서로 찾아가 실종 신고를 하였습니다. 부부의 딸 소금은
사건 당시 16세이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딸이 가족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가출을 했는데 아직도 귀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소금의 외모에 대해 묘사를 듣고 안색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의 외모가 최근 공원에서 발견한 피해자와 매우 유사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부부를 안정시키며 소금의 집으로 가 증거 수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소금의 침실에서 떨어진 머리카락을 찾아 DNA 검사를 진행하였죠. 경찰은 중년 부부에게 소금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은 원래 학업 성적이 좋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퇴를 한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귀가 시간도 늦어지고 성적도 많이 떨어져 부모님을 걱정시켰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딸을 여러 번 꾸짖었지만 소금은 부모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소금의 아버지는 딸에 대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러다 7월 5일 저녁에 소금이 또 늦게 귀가하여 아버지와 싸우게 되자 그녀는 바로 가출하였습니다. 경찰은 경찰서로 돌아와 소금의 실종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조금 걸려 그 당시 피해자가 소금이라는 가능성은 높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또 만약 소금이 진짜 피해자라면 범인은 아마 이미 오래전에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10일 오후 형사들은 소금이 갈 수 있는 곳을 다니며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같이 어울린 성인 남성도 조사하였지만 유력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중단되자 실종 인구 조사팀에서 하나의 단서를 전해왔습니다. 7월 6일 10대 중반의 소녀가 우육면 가게에서 하루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소금의 외모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단서를 확보한 라우리가 샤오치 형사와 함께 바로 우육면 가게로 갔습니다. 그들이 가게에 도착하자 또 전에 손톱을 발견한 손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라우리 형사를 보자 반갑게 인사하며 사건에 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된 사장은 주방에 있다 바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형사들에게 자리를 건네며 무엇을 주문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라우리는 본인은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고 사건을 조사하러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게 사장에게 7월 6일에 한 소녀가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장은 표정이 일그러지며 있긴 한데 첫날부터 그릇을 몇 개나 깨트리고 하루 만에 일당을 받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장의 아내도 남편의 말에 동의하며 본인이 직접 그녀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그녀가 가게를 떠나는 것까지 직접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부부의 반응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라우리는 소금의 사진을 꺼내며 사장 부부에게 그 알바생이 맞냐고 물었는데 부부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소금의 실종은 가게 사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까요? 라우리는 아주 의아해하며 샤오치와 함께 가게를 떠났습니다. 우육면 집에서 알바한 사람이 소금이 아니라면 소금은 어디에 갔을까요? 이때 라우리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팀원이었는데요. 그들은 토막된 시체를 발견했다고 하며 라우리를 현장으로 불렀습니다. 토막난 몸들은 한 공중 화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여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 있어 그는 인파를 뚫고 공중 화장실로 들어가 담당 경찰에게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당직 경찰은 그날 오후 5시에 한 행인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고기가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실수로 화장실에 고기를 두고 간 줄 알고 호기심에 비닐봉지를 열었는데 순간 썩은 듯한 냄새를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돼지고기 혹은 소고기, 양고기도 아닌 것 같았으며 또 며칠간 형사사건으로 흉흉하여 행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는 14봉지의 토막된 고기 덩어리가 있었는데 법의학 검사 결과 전부 인체 조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인체 조직은 한번 냉동된 적이 있어 당분간 정확한 숨진 시간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 설명을 들은 라우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머릿속으로 사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4봉지로 담긴 사람은 며칠 전 발견된 머리와 한 사람일까요? 만약 한 사람이라면 범인은 언제 토막된 조각을 화장실에 버린 걸까요? 그는 또 왜 사람을 토막 내 냉동시켰을까요? 라우리의 머리는 복잡해져 사건을 어디서부터 수사해야 하는지 막막해졌습니다. 공원에서 머리를 발견한 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범인은커녕
피해자의 신원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져야지만 사건의 가닥이 잡힐 것 같았습니다. 7월 11일 소금의 DNA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우리는 온종일 수사를 위해 이곳저곳 뛰어다녀 아주 피곤했지만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경찰서로 가 사건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그는 술에 취한 몇 명의 청소년들이 소란을 피우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는 무시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낯이 익은 한 소녀를 보게 됐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본인이 사건 조사에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앞의 소녀가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그녀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경찰서로 오게 했습니다. 소금이 부모와 다시 만나는 장면을 보고 라우리도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소금이 살아있는 건 정말 다행이었죠. 이때 마침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에 의하면 공원에서 발견된 머리와 공중 화장실에서 발견된 신체 조각은 한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금의 DNA는 아니었죠. 그럼 피해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며칠을 노력했지만 결국 헛수고가 되고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라우리 형사는 사무실로 돌아가 며칠 동안 수사한 단서를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분명 무언가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죠. 밤새 못 잔 라우리는 이튿날 날이 밝아지자 세수만 대충 하고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그는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놓친 단서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길가에서 우육면 집에서 일하는 직원을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둘은 스쳐 지나가며 인사를 나눴는데요. 라우리는 그의 오른손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에 거즈가 제거되고 반창고만 붙어 있었는데 손톱이 온전하였습니다. 분명 그날 가게 사장이 직원의 손끝이 잘렸다고 했는데 말이죠. 순식간에 라우리의 머릿속은 잊고 있던 조각을 찾게 됐습니다. 우육면 속의 손톱, 냉동됐던 토막된 인육, 하루 만에 일을 관뒀던 젊은 알바생, 가게 사장이 수상했던 것입니다. 분명 가게의 주방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겁니다. 라우리는 바로 우육면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 가게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돼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앞면에 있는 손님들이 라우리에게 인사를 했지만 그는 인사를 무시하고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 가게 안주인만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사장은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우리는 말없이 주방의 냉동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고기가 아닌 것 같은 고기 덩어리 몇 봉지를 꺼내 바닥에 두었습니다. 안주인은 그의 행동이 이상했지만 상대방이 형사이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라우리가 비닐봉지 중 하나를 개봉하였는데 그녀는 깜짝 놀라 쓰러지게 됐습니다. 안에는 토막된 사람의 발이 있었습니다. 비닐봉지를 개봉한 라우리는 본인의 추측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이 가게 사장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는 바로 주방에서 뛰쳐나와 손님들에게 여기 있는 음식 먹지 마세요. 이 가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떠나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라우리 형사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찰을 불러 현장을 봉쇄하고 또 상사에게 사건 보고를 하고 사장을 체포했습니다. 사실 사장은 이때 짐 정리를 하며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우리는 가게 사장의 신분 파일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 당시 그는 36세이며 한중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가족을 따라 간수에서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다 1987년 10월 11일에 그는 강제로 한 여성과 관계를 맺어 유기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역하는 동안에도 도둑질과 탈옥을 시도하여 1991년 9월 4일에 유기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5년의 형기가 겹쳐 총 14년이라는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어 2001년 2월 4일에 출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그는 한중의 대학 한진에서 우육면 가게를 운영하며 한 여자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습니다. 가게 사장의 이력을 확인하고 라우리는 그에게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사장은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전부 인정했으며 범행 과정도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7월 6일 16살 미미라는 소녀가 그의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8시에 가게 사장은 대문을 수리해야 한다는 핑계로 아내와 직원을 보냅니다. 문을 닫은 후 그는 청소하고 있는 미미에게 관계를 맺으려고 했지만
미미는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가게 사장은 미미의 목소리 때문에 사람들에게 본인의 범행이 들킬까봐 결국 그녀를 숨지게 했습니다. 그는 본인의 정욕에 못 이겨 이미 숨진 미미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미미가 이를 관뒀다고 하며 그 때문에 본인은 가게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사장은 숨진 미미를 토막내 그녀의 머리를 공원에 묻고 나머지 조각은 가게의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저녁 그는 또 토막난 신체의 일부를 공중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그가 진술을 마친 후 경찰은 그의 아내에 대해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7월 6일에 미미가 가게를 떠나는 걸 목격했다는 이야기는 범인을 감싸기 위해서였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그녀는 겁에 질려 바로 부인하며 그 당시 그냥 남편이 미미에게 성희롱을 하여 미미가 떠난 걸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제 남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밖에 알려지면 장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거짓말을 한 거예요. 라고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들고 고통스러운 말투로 남편이 변한 적이 없다고 하며 경찰에게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가게 사장은 몸을 파는 여자를 수시로 찾아다녔으며 아내에게도 변태적인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4월에 20대 알바생이 일하게 되었는데 하루 만에 일을 관두게 됐다며 아마 남편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을 듣게 되자 라우리는 가게 사장을 다시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아내의 진술 내용을 쉽게 인정하였습니다. 2006년 4월 10일 저녁 퇴근 후 그는 가게 문을 닫고 그날 출근한 소녀에 대해 몹쓸 짓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숨지게 하고 대학 한진 버스 정류장 플랫폼 위에 지붕에 방치하였습니다. 라우리는 바로 사람을 보내 확인했지만 소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가게 사장을 찾아가 물었을 때 그는 그냥 이상한 미소를 지었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2월 17일에 한중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고의상해죄로 가게 사장에게 극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가게 사장은 재판석에 앉아 무표정으로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 라우리 형사는 마지막으로 그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궁금했던 문제를 가게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출소도 하고 가게를 열고 또 장가까지 갔는데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에 가게 사장은 그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살짝 지어 참지 못해서죠. 젊고 예쁜 아가씨들이 제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저를 꼬시는 게 아닐까요? 사실 그녀들이 반항하지 않았으면 숨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걔네들 탓이죠. 어차피 아무도 그녀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미미 보세요. 누가 걔를 찾기라도 하나요? 저는 그냥 걔네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은 라우리는 그제서야 가게 사장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냥 삶을 새로 시작한 척 연기하는 거였고 사실 사회에 대한 원망을 품은 변태였습니다. 그는 또 본인을 구세주로 여기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넘겼습니다. 가게 사장은 본인이 다른 사람을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세뇌하며 사회에 대한 원망을 나약한 여자들에게 풀며 또 본인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게 됐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가게 사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